여기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댓글로 우리 예쁜 조문경 기자를 왜 마이크 꽂아주는 사람으로 일을 시키냐. 스텝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즘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스텝이 지금 딸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대담한 대담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대통령 후보 시절 대변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에서 남북협력 추진단장도 하셨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공동 집필도 하기도 하셨죠. 네, 오마이뉴스 전직 기자이기도 합니다. 황방열 전 대변인 모시고 남북관계 그리고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군인처럼 인사를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얼마나 되셨을까요? 기자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와, 완전 베테랑이신데 이 현안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방송은 늘 떨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제 북한 전문가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는 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도 막 제대로 안 부르고 윤석열 이러면서 그렇죠. 엄청나게 원색적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휴가 잘 가셔가지고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적인 언사가 평소에도 보면 이전에도 보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칠고. 네, 네. 거칠고 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이렇게 해서 입에 옮기기도 좀 심한 그런 네. 표현들도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쥐땡땡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숭이, 뭐 잡놈 이런 인종적 비하 발언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도타드라는 미국에서도 잘 안 쓰는 말, 그러니까 네, 네. 뭐 이렇게 늑다리, 멍청한 늑다리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굉장히 거센 발언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최고 지도자가 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김여정 씨가 하든가. 네, 그렇죠. 네. 김여정이 하든가 또는 국방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다든가 또는 외무성 관계자들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윤석열과 군사깡패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전멸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거세고 그 내용적인 것도 거세기 때문에 뭔가를 네. 예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은 뭐 비난을 할 때 물론 김정은이 직접 하지도 않았지만은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보통은 이제 것도 뭐 집권자, 뭐 남조선 당국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애둘러서 뭐 그런 표현상으로라도 했었는데. 김정은도 그렇고 그 아버지 김정일 때도 네. 직접 최고 지도자가 남쪽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왜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실까요? 이건 상황을 정부에서도 지금 유감 표명 정도는 청와대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네.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7차 핵실험 네. 이런 부분들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데 예측인데 네. 그래서 상황을 나름대로는 지금 정부에서 상황을 좀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지금 하잖아요. 예. 예, 뭐 그것도 연결되어 가지고 저는 좀 더 강력한 혹은 뭐 어떤 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까 좀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이 오히려 좀 더 세게 나오긴 했었던 것 아무래도 같아요. 선거 때니까 네. 표현이 좀 더 세고 강하고 뭐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대통령 당선 후에 지금까지 나온 대북 정책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걱정도 하긴 했는데 이 방향을 잘 맞다고 지금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걱정된다. 예. 굉장히 강대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네. 어부
북송 네, 문제라든가 북송 범위, 이런 네. 거를 이제 전면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권 초기에 국내 정치용으로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북한에다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제 담대한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담대한 계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지난달에 업무 보고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지원, 북한이 비핵화할 때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네. 북한이 호소하고 우려하는 그 안보적인 불안감에 대한 것도 포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하우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MB 정부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MB 정부 때 이제 모토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그리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고 메시지는 이중적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MB2 이런 우려가 되는데 긍정적인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그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의 안보 우려를 감안하는 방안을 내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북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또 정부가 처리할지 대통령이 어떤 식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나오는 대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내홍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 체제 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정미경 최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윤핵관들이 생각하고는 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국민의힘 상황이? 이게 어제 의총을 해서 그 비대위로 가는 이제 방향은 잡은 정했죠? 모양인데, 네. 근데 이 비대위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걸 소집해가지고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걸 하려면 이제 또 이 소집 의결을 하려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고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좀 사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퇴했기 때문에 네. 근데도 이제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퇴는 했지만 사퇴서는 내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어색합니다. 설득력도 약하고. 사퇴선 안 낸 거예요? 그럼 말만 한 겁니까, 다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궁색한 논리냐. 최고위원회 사퇴한다고 그랬는데 네. 아직 사퇴서는 안 냈으니까 최고위원회는 살아있고 그래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전국위로 가겠다라고 말하면 네. 이게 이제 설득력이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통상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 당원 당규 자체보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합의를 어떻게 모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뭐 실제 이거를 가처분 소송을 낼지 이게 저는 약간 의문인데 가처분 소송을 내도 통상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받아주겠죠. 비위 문제나 돈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 당내 상황으로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그 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네. 과연 그 당에서의 분란 이것이 원인인가?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비대위가 간다고 하더라도 좀 큰 판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말하는 건데요. 실제 그런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가처분이죠. 왜냐하면 당내 사정을 정치인이 아닌 판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치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판단을 안 하겠다.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바로 법원의 태도란 말이죠. 제가 어제 서영교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가처분 얘기 잠깐 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살짝 하고 넘어갔더니 왜 설명 없이 그냥 안 된다고만 하냐. 딴 사람들은 다 된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팩트 정확히 알려드리면 이런 종류의 당원권
효력정지, 당원권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이 잘 안 해주는, 인용 안 해주는 그런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다 엉터리입니다. 뭐 그래도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막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 했어요, 이미 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미경, 김용태 이 두 분은 이준석 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또 근데 이준석 파를 불리는 한 명, 윤모 씨 같은 경우, 윤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고에서 먼저 물러났어요. 네. 그리고 그 누구야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난 어쨌든 먼저 사퇴한다 이렇게 해서 좀 또 파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장제원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졌다. 이런 얘기가 어제도 뉴스에 하나 나왔어요. 혹시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장제원하고 싸우다가 먼저 날라갔다 이런 얘기 나왔고 이준석도 마찬가지다. 뭐 누구도 마찬가지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다. 권성동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상이 없는 질문이지만 장제원 의원이라는 그 한 명이 이렇게까지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그거는 아니에요? 어려울 그렇게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볼 수는 없다? 예. 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구조가 장제원은 한 명한테 쏠리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하고 관계가 네. 장제원 의원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초기부터 지지한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없죠. 그리고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입맛에 맞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을 먼저 해결책을 입안에 혀처럼 굴었군요. 놨다는 말하자면. 얘기가 이제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어필했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본인이 자랑도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장제원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윤의 생각이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오히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연결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당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왜냐하면 당정이 분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네.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전달됐다. 그렇죠. 이런 게 명시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거리를 두고 좀 조심하려는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말이 있었는데 물론 대통령도 당하고 정은 분리됐습니다. 뭐 관여 안 합니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게 되면 사실은 계속해서 뒤에서 뭔가 막고 세력처럼 혹은 뭐 겉으로라도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적어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모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총재가 아니고 네. 1호 당원이다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거기서 많이 벗어난 모습인 건 좌지우지하는 분명합니다.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최고위는 없고 전국이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건 상정 권한은 또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없고 전국이 의장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걸림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병수 의원이죠. 예전에 부산시장 했던. 예. 이분이 사실 비대위 전환에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도 될까요? 네. 오늘 아침에 그 뉴스원인가요? 네.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싫다고 싫다고 안 그랬고 한다고. 그리고 이분 어제 의총에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부산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선수도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자기 했어요. 발언권하고 그리고 당내 경험도 사무총장도 하고 뭐 당내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어서 그렇죠. 그 자기 논리가 뚜렷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승리하는 자가 또 앞으로 승리를 거머쥐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비대위원장 하더라도 또 당권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누가 나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한번 봐야죠. 민주당 박용진, 강훈식, 이재명 3파전으로 지금 대표 체제가 갖춰져 있는데요. 야, 문제는 이재명 후보 이 설화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지고 있고 설화 리스크, 네. 또 사법 리스크가 이제 8월 달에 좀 정리가 될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게다가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이 또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이제 의원 얘기했던 뭐 국민의힘 지지자는 뭐 저소득층 또 뭐 노인층 뭐 이런 얘기 요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자,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저소득층, 저학력층 지지가 분들의 국민의힘 지지가 높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정치에서 많이 얘기했던 계급 배반 투표 이런 얘기를 하신 네, 걸로 계급 배반 투표.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2012년에 우리 정치판도 그렇고 이게 화제가 됐던 책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제가 캔사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이제 저자가 토마스 프랭크라는 언론인이고 역사학자인데 이 자기 고향이에요. 네, 이 캔사스가. 예. 그래서 왜 캔사스가 이게 가난한 동네인데 공화당 지지가 높은가? 이 책의 결론은 공화당의 고도의 정치 전략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근데 이제 계급 배반 투표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이 이제 얘기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발언을 보면 그 다음 발언은 언론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에 그 나쁜 영향이 미쳤다. 이 얘기를 이제 이재명 하고 고문이 싶었던 지적을 한 거겠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그럼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했을 때 언론 환경과 지금 언론 환경이 많이 다른 것이냐. 네. 이런 반론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을 이제 치러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장동 건 이슈, 같은 네. 경우는 그 이재명 선대위 쪽에서는 대단히 분기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때 네. 대변인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 화천대유에 고문을 하셨었는데 그랬죠. 공교롭게도 네. 그분이 처음에 얘기하신 게 이런 거였거든요. 이건 이재명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집값 폭등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이재명 고문을 엄호할 줄 정책에는 하등의 이유도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처럼 공익환수, 전례 없는 공익환수가 진행됐다는 것은 다 아는 문제인데, 근데 물론 공익환수를 더 철저하게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책임을 이재명 고문한테 몰아서 집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고문의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 환경이 그렇게 불리하게 이제 작용을 했었었고 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뭐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기사를 예, 이재명 고문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인용했더라고요. 거겠죠. 근데 예. 하고 싶었던 말의 맥락은 이제 앞뒤 맥락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핵심은 언론을 예. 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그랬는데 거죠. 결과적으로는 또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혹은 고문이 오히려 이 투표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저소득층을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그거를 또 화두 삼아서 같은 당에서 당대표 경쟁하는 분들이 또 이걸 빌미 삼아 공격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나 강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게 본인들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있나 봐요. 선거 아니겠습니까? 아, 선거라서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자, 두 의원 단일화 할까요? 안 할까요? 단일화를 볼 때 가장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조건은 2등, 3등이 손을 합쳐서 1등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봉준 단일화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합쳐서 1등인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지지자들의 압박도 단일화 압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정책과 비전 가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지지자들이 따라오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길 수 있는가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회의적인 것이 박용진 의원, 강원식 의원 두 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이지만 지금 나타난 양상을 보면 두 분이 합쳐도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싸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여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압력이 그렇게 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키는 이제 강훈식 의원이 지고 있는데 강훈식 의원은 이번에 대표 선거 3인 컷오프를 이제 통과한 거 아닙니까? 네. 정책으로 굉장히 성과를 이미 얻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경험이 이제 적기 때문에 한번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수를 한번 달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과연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네. 통상 이제 우리 정치권의 전례를 보면 28일 날이 선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시기 상황으로 보면 양쪽이 실무 접촉,
실무 협상 이런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시작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얘기를 맞춰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이제 8월 2일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또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월 3일부터. 예,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네. 오늘 지나고 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 하려면 오늘까지가 방법이에요. 근데 뭐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조기 단일화라고 표현하는 네. 거는 이제 사실은 어려운데 단일화는 뭐 선거 전날 돼도 근데 되는 그래도 것이긴 어쨌든 이제 하죠. 표를 얻으면 그 표가 이제 단일화하면서 또 그렇죠.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본인은 성공했는데 이걸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내가 박용진 밑으로 들어간다?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어제 강훈식 의원 발언한 거 보면 네. 박용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렸는데 나는 그런 기간이 없었다. 그렇죠. 이번에 인지도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단일화는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뭐 이미 이제 친문 계열의 좀 힘이 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민주당은 내부 총질하고 자기네끼리 개파 싸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필연적이다? 대선에서 그 뭐 0.73이긴 하지만 큰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네. 꼭 거칠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황방열 전 대변인과 뉴스인사이드 함께 했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방송해 보시니까 어때요? 역시 방송은 떨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대변인의 시각으로 또 최일선에서 또 힘을 합쳤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종 자주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